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사의 김기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경찰직 2차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사용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교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양적 연구잖아 전부 다. 그죠? 양적 연구. 근데 사교적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사전을 찾아봐도 명확한 개념 규정을 찾을 수 없으니까 사교적인 사람의 의미를 30분 이상, 10사람 이상 이렇게 수량화 계량화 시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개조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 부르죠. 합의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틀린 게 뭐냐? 여러분, 양적 연구, 개념의 조작적 정의, 직관적 통찰이나 상황 정의 이거는 질적 연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그냥 답이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말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을 개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말하죠. 2, 3번 다. 연구 초기인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연구 설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2, 3, 4는 전부 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랑 관련된 말이고요. 1번은 이건 질적 연구에 관련된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가장 관계가 먼 게 1번이죠. 1번. 됐죠? 자, 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계급과 계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게 뭐냐? 틀린 거.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이 있으면 무슨 계급? 유산계급. 생산수단이 있으면 유산계급. 없으면 무산계급. 계층은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걸로 결정이 된다. 계급을 주장한 게 여러분 이게 마르크스 주장이고요. 계층을 주장한 게 이게 누구 주장입니까? 이게 베버의 주장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론론, 베버의 주장을 다원론 이렇게 부릅니다. 맞는 말이야 1번. 계급은 명료하게 둘로 나눠지죠. 그리고 소속감이 강하죠. 근데 계층은 명확하지 않고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산계급은 유산계급끼리, 무산계급은 무산계급끼리, 예를 들면 노동자끼리, 자본가끼리, 지네끼리 뭉친다는 거. 이게 바로 갈등론적 관점인 마르크스 얘기야. 근데 베버의 계층론은 여러분 어떤 애는 돈이 많고 어떤 애는 여러분 존경심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스크루지. 지금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스크루지. 구두쇠잖아. 돈은 많아. 근데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경제적인 자원은 되게 높은데 존경심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 어때요? 존경심 엄청 높고 정치적인 힘은 세지만 돈은 없잖아요, 별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같이 소속감이 강하냐? 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속감도 약한 경우가 많다. 이 3번 맞는 말입니다. 계급은 소속감이 강하지만 이때 이 계급의 소속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계급의식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계급의식. 자주 출제되니까 보시고요.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대립적이지만 다양한 계층 간의 관계는 적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크스가 갈등론, 베버가 기능론이에요. 계급은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계층은 평등을 설명한다. 여러분 계급과 계층이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사회계층화를 설명하는 거야. 사회계층화. 이 사회계층화에 대해서 계급은 갈등론적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계층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등. 평등이 아니라. 알겠죠? 자, 4번이 틀린 말이죠. 자, 3번을 봅니다. 자신의 일탈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술인데 이러한 관점과 부합하는 걸로 옳은 게 뭐냐? 일탈에 대해서 출제를 했죠, 여러분. 제가 구속된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거리에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있지 않나요? 따라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엎어야 돼. 법 바꿔야지, 뜯어 고쳐야지. 바로 뭐야? 갈등론적 관점이지. 왜? 아니 법이 자본가를 위해 존재해.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일탈해야죠. 그 얘기예요. 자, 일탈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칙으로 특정인을 낙인, 이건 낙인 이론이죠.
지배 집단은 피지배 집단을 일탈로 몰아간다. 여러분 지배자가 만든 것 때문에 피지배 집단은 일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갈등론 맞죠? 특정 집단의 일탈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 구조의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탈이 일어난다. 갈등론. 일탈은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지. 그러니까 기역, 리을은 다르고 니은, 디귿이 답이죠. 3번. 됐죠? 갈등론적 관점. 자, 이번에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다음은 빈곤에 관한 설명 중에 적절하지 못한 게 뭐냐? 틀린 게 뭐냐? 틀린 거.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나 사회구조에서 찾는 시각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빈곤이 뭐가 문제다? 개인. 네가 못하니까 문제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사회구조가 특정 사람들을 위해 잘 돼 있으니까 빈곤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절대 빈곤은 보통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다. 여러분 절대 빈곤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 빈곤이 그렇죠. 상대 빈곤이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 40%, 30%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교수님 중위소득의 50% 아닌가요? 여러분 50%로 보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50%로 보잖아. 상대 빈곤을. 그죠? 근데 40%로 보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있습니다. 자, 3번. 경제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 빈곤보다 상대 빈곤이. 여러분 경제 수준이 높으면 절대 빈곤보다 상대 빈곤이 문제돼요. 절대 빈곤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해결이 됩니다. 자,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요. 평균적인 빈곤율은 떨어지겠죠. 경제가 잘 좋아지게 되니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평균적인 빈곤율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절대 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발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빈곤율은 떨어지지만 절대 빈곤. 보통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고 보통 말할 때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최저생계비를 중위가구 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 좀 개념은 다르긴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어때? 빈곤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죠. 절대 빈곤이 아직까지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아달라고 외치는 지문이야. 알겠죠, 여러분? 2번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 5번으로 갑니다. 5번. 다음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게 뭐냐? 이것도 틀린 걸 찾으래요. 기회보호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장애인이나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력 이외에 다른 요소로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 비판받을 수 있죠. 반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력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선발되었다는 의혹과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적극적 우대 조치라 불러요. 적극적 우대 조치. 실질적인 평등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을 하려는 개인의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여러분 이렇게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이런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의 일정 비율을 고용해라 남녀 몇 프로 이상은 무조건 특정성이 넘지 않게끔 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개인의 의식적 측면이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이지.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 이 정책은 과거의 고질적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게 목적이다. 그죠? 과거에는 남자 위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거를 여러분 여성도 일정 비율 이상 하게끔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은 요즘에 여성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오히려 남성의 일정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지.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역차별이 뭔데요, 여러분? 이렇게 특정성,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여성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성적으로는 일반적인 남성이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제도에 묶여서 성적은 되는데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역차별이라 부르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공천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만이 틀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판서 정리 좀 한 다음에 6번부터 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6번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회문화 문제가 5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사회문화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됐죠. 8문제. 자, 여러분 한번 6번 보죠. 관료제. 관료제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는 항상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정리해 두시고요. 틀린 걸 찾으래요, 이번에도. 자,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이 되니까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며 조직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성이 무시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관료제의 장단점을 설명한 거죠.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업무를 표준화시킨다. 맞는 말이죠. 공정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절차가 무시된다. 라는 목적 전치 현상. 여러분 이 목적 전치 현상은 뭘 얘기합니까? 규칙 절차를 우선시하면서 목적이 소홀히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네요, 지금. 규칙과 절차를 위해서 목적 달성이 무시되는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2번 틀린 말이고.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라 서열화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나 권력이 독점되어 소수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조직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거를 과두제라 부르죠. 우리가 과두제. 머리통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모든 권력이 지금 우리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다 있잖아. 이런 과두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이 되며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무사한 일주의.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편안한 날만 계속 가면 돼. 왜? 연수만 채우면 자기가 계속 승진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여러분. 자, 7번으로 갑니다. 7번. 가부터 라 연구자는 고령화와 출산율에 대해 주장을 했는데 바람직한 평가를 골라봐라.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고령화의 진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둘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가는 새로운 비판이 열려 있어야 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니까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다른 비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개방적인 태도. 즉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는 거. 비판에 대해서 열려 있어라는 얘기는 바로 뭐야? 타인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게 개방적인 태도예요. 자, 기억 맞는 말이고요. 충효가 근본인 우리 전통으로 볼 때 출산율보다는 고령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 이건 자기 주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니은 나는 자신의 맥락이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무슨 태도? 상대주의 태도가 결여돼 있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죠? 자기 주관대로만 말하지 상대주의 태도가 결여돼 있죠.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실버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바람직한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는 탐구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연구기관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건 자기 주관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틀렸고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상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성찰적인 태도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들을 더 따져보자라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성찰적, 반성적, 비판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좋은 태도죠. 라버는. 바람직한 태도. 성찰적 태도로서 바람직한 태도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 이 7번 문제는 사회현상의 탐구 태도에 대해서 출제를 했거든요. 탐구 태도에서 일반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건 객관적, 개방적, 그 다음 상대, 성찰 반성적인 태도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문을 딱 만든 거예요. 이 사회현상의 탐구 태도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이 시험에서는 지금 이 탐구 태도를 물어봤고 그리고 웬간하면 다 맞출 수 있죠, 여러분. 굳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언어학적으로도. 자, 이번엔 8번으로 갑니다. 8번.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된 안모 씨는 기업의 과장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로 매출이 급감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부장님의 도촉 때문에 이번 주말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름 휴가도 모두 반납하고 일해야 부하 직원들은 안과장에게 휴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안과장이라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위가 있죠. 부하 직원은 어떡하지? 휴식 좀 해줘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부장님은 뭐라고 해? 야, 일 좀 더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위에서 양쪽에 어떤 편을 들어야 될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위는 하나, 역할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역할 긴장이죠. 또 한편 아내와 초등학생 딸은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해외여행 가자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뭡니까? 과장이라는 회사원의 지위가 있고 아버지며 딸이라는 아버지며 남편이라는 이런 지위가 있는 거예요. 과장으로서는 일을 해야지. 근데 아버지 남편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행을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위가 두 개 이상이 된 거죠. 두 개 이상. 그리고 역할이 두 개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역할 모순.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역할 갈등에 들어가요. 역할 갈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모 씨는 부장님과 직원 사이에는 긴장을 경험한다. 맞는 말이죠? 안모 씨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직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는 역할 갈등을 갖는다. 맞죠? 역할 갈등. 역할 갈등. 안모 씨는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이에 역할 모순을 느낀다. 이 3번은 틀리죠. 이게 되려면 이래야 돼. 예를 들면 뭐 아내는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딸은 자기 공부를 알려달라고 한다. 아니면 뭐 딸은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한다. 이때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될까?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까? 이렇게 충돌을 할 때, 그럴 때가 역할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딸이나 부인이 이 사람에게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여행을 가자 요구하고 회사원으로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3번은 틀린 말입니다. 안모 씨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다. 그렇죠. 관용해야지. 관용이 바로 뭔데 여러분? 이게 개방적인 태도 말하는 겁니다. 개방적인 태도. 여러 의견 들을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죠. 이거 가지고. 정답은 몇 번? 3번이 틀렸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시험에 역할 긴장이니 역할 모순이니 이런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긴장과 모순을 따로따로 출제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4번에 있잖아. 4번. 이 4번은 그렇게 굳이 맞는 선지로 그냥 하나에서 이렇게 준 건데 이 4번 선지도 좀 더 세련되게 바꿨으면 좀 더 괜찮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9번으로 갑니다. 9번. 자, 9번.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방향이 다른 게 하나가 뭐냐?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고 볼 때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 인상, 환율 인하 이런 거 따지라는 거예요. 기준 금리를,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달러 시장이라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게 수요 공급이에요.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 아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예금했던 돈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겠어? 해외에 미국 쪽으로 다 빠져나가서 거기다 예금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갖다 주고 달러를 가져가는 거야. 누가? 미국에다가 예금하기 위해서. 그럼 달러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일어난다? 환율 인상이 되죠. 환율 인상. 자, 미국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을 했다. 여러분, 미국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을 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물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려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거보다 외국 게 상대적으로 싸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 걸 더 사려고 하죠. 그럼 수입을 증가하려고 하는 거야, 수입 증가. 수입을 증가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됐지? 맞고요, 이것도. 환율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 폭은 커졌는데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크게 줄었대요. 그럼 여러분 흑자 폭이 커졌죠? 그럼 국내에 뭐가 들어온 거야? 달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달러에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이번에는. 공급이 늘었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인하돼 버리지. 여기는 내려가네요.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렸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통화를 늘리면요. 1달러가 1,000원이었잖아. 그렇죠? 1달러가 1,000원. 근데 우리나라 돈이 늘어난 거야. 그럼 우리 돈의 가치는 올라가 떨어지죠. 우리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1,000원 가지고는 1달러가 교환이 안 돼. 얼마 가져가야 돼? 뭐 1,300원 가져가야 교환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환율 인상이 되죠, 여기도.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건 몇 번이야, 여러분? 3번만이 지금 다르네요. 3번만이. 다 인상인데 3번만 인하가 나타나죠. 자, 10번입니다. 10번.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보고서 좀 놀랬어요. 성립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봐봐요. 어떤 나라가 발표한 임금이 고용통계인데 틀린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구가 4만 명이거든요. 그럼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세 이상을 말해? 15세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와 뭐가 있어야 돼?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취업자 플러스 뭐가 돼야 돼? 실업자가 돼야 돼. 이걸 합쳐야 이게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야 이게 생산 가능 인구거든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32,000인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12,000이야. 근데 여러분 취업자 수가 2만이 나오면 실업자가 0이 되는 거지만 2만 1,000은 나올 수가 없잖아. 이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돼? 33,000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32,000인데 어떻게 이게 성립이 돼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지금 잘못 나왔죠, 완전. 여러분 이거를 이 계산을 다 대입해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12,000이 아니라 이게 원래 4,000이 돼야 돼, 4,000. 이 지문대로 풀려면. 근데 문제 자체가 지금 잘못 출제된 겁니다. 잘못 출제. 알겠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지금. 이거.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완전히.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거잖아. 이 두 개가 합쳐야 생산 가능 인구잖아요. 근데 여기가 32,000인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33,000이 돼? 말이 안 되죠. 요거를 여러분 4,000으로 바꿔놓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4,000이면 21,000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총 얼마가 돼? 25,000이잖아요. 25,000. 그럼 실업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25,000이니까 7,0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풀어보세요, 한번 집에서. 알겠죠? 자, 문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판서 정리하고 다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번입니다. 보시죠. 다음 보기에 GDP 계산 중 적절한 게 뭐냐? 자, 여러분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GDP.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GDP는 이거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에요. C는 여러분 이거는 민간의 소비를 말하고요. I는 투자고요. G는 정부 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순수출이 되는 거죠. 순수출. 그죠? 이게 GDP지. 집값이 3억에서 3억 5천으로 올랐다. 이거는 여러분 GDP랑 관련이 없어요. 왜? GDP나 GNP는 국내 총생산, 생산이 돼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 자산의 재평가야.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이 뛰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는 GDP랑 상관이 없어요. 기억 틀렸고. 중간재 10억어치가 수출이 됐다면서 수출. 수출. 그럼 뭐야 수출. 여기 X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GDP도 10억이 증가한다. 그렇죠 여러분. X가 증가했으니까 10억 증가하는 거. 맞는 말이죠.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이 됐대요. 근데 판매가 안 됐어. 그러니까 6천짜리 현대자동차가 하나 나왔는데 판매가 안 팔려. 그럼 안 팔리니까 GDP 그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팔린 재고는 이런 재고 있죠? 재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야. 투자로. 따라서 GDP는 작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 6천이 되겠죠. 6천. 알겠죠? 안 팔린 재고들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I로. 투자로. 계산상 이렇게 여기다 넣는 겁니다. 계산상. 그러니까 되게 틀렸고. 공무원의 임금이 올랐다. 그럼 GDP도 증가한다. 맞죠? 왜 여러분? GDP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뭐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이 일치하는 것. 이걸 우리가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이거 GDP잖아요. 그럼 분배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임금이자 지대이윤. 이거 임금이자 지대이윤. 그럼 임금이 올랐다. 그럼 임금이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아셨죠? 3면 등가 법칙이야. 그러니까 GDP도 어때? 같이 올라가죠. 3면이 등가되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 니은하고 리을이 답입니다. 됐죠?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생산국민소득은 GDP. 분배국민소득은 임금이자 지대이윤. 지출국민소득은 요거죠, 요거. 총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3면에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3면 등가의 법칙. 자, 12번으로 갑니다.
아이고 12번.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적절한 거 찾으래요, 여러분.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여러분, 세금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죠. 그리고 국세가 내국세와 간세로. 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이렇게.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국세는 여러분, 내국세와 관세가 있어요. 관세. 그리고 내국세는 직접세와 뭐가 있어요? 간접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주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 간접세야, 간접세. 이게 주세. 간접세. 그러니까 국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이게 국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도축세는 2010년까지만 있었어요. 도축세. 그러니까 도축하면서 내는 세금이야. 도축세는. 도축하면서 내는 세금. 그럼 여러분 도축하는 데서 낼 거 아니야, 여러분. 따라서 이거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죠. 지방세. 알겠죠? 따라서 국세로 분류된다. 이건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도축세는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도축세.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2010년까지만 운영됐어요. 2번. 소득세는 누진세. 여러분 소득세는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에 직접세. 누진세죠. 간접세는 비례세고. 자, 부가가치세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야, 간접세는. 자, 소득세는 누진세의 성격을 띈다. 맞죠? 소득세 누진세야. 근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이건 뭐냐? 비례세거든요. 근데 비례세는 역진세의 성격을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웃백에서 5만 원어치 요리를 먹고 5천 원 세금을 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5만 5천 원을 결제하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웃백에서 5만 원어치 요리를 먹었어. 그럼 그 사람도 얼마를 낼까? 그 사람도 10% 세금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을 결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나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다 10%의 세금을 내. 평등합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평등한 거지. 결론적으로 나나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나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낸다? 결국은 잘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못 사는 사람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질서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방의 소득세와 지방의 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이건 시군세 맞아요. 근데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교육세라는 게 있었어요. 이 교육세는 여러분 원래 국세였거든요. 국세. 근데 지방의 말 그대로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이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바꾼 거야. 이렇게 지방교육세로. 그리고 이 지방교육세는 어디서 내느냐면 특별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이렇게 있어요. 도세. 특별시, 광역시, 도. 근데 여기는 시군이지, 시군.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가 맞는데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도세야. 도세. 알겠죠? 자, 따라서 뒤에 것 때문에 틀렸고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법인세.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죠. 근데 삼성전자도 사람이죠. 우리 법과정치에서 배우잖아. 사람은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인이 있잖아요. 그럼 자연인, 우리는 뭘 내? 소득세를 내. 그럼 법인은 뭘 내야 돼? 법인세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때? 소득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인세. 그러니까 여러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죠, 법인세는. 근데 증권거래소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증권거래소는 여러분 주식 투자 알잖아요, 주식 투자. 그럼 여러분 온라인 같은 거로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온라인 수수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온라인 회사도 어때?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키움증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세금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팔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자동차 같은 거 팔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라고 내야 돼요. 내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주식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팔잖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걸 내야 돼. 근데 이 증권거래소를 봐봐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막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계좌 안에 내 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면 2, 3일 있다가 그게 내 구자에 들어오거든요, 돈이. 근데 그 돈을 내가 찾기 전에 이미
뭐가 빠져나가고 증권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그 온라인 수수료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증권거래소가 다 빠져나가요. 그럼 이건 누가 받는 거냐? 이건 증권사가 받아. 증권사가. 내 돈을 받아가지고 온라인 수수료는 자기가 갖고 증권거래소는 어디다 내는 거야? 국가에다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가 맞는데요. 증권거래소는 이건 간접세죠. 왜? 부담은 누가 하는데 누가? 부담은 누가 해? 내가 하잖아, 내가. 거래한 내가. 근데 납세는 누가 합니까? 그 증권회사가 국가에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소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고 법인세가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 3, 4가 다 틀리고 몇 번만? 2번만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엔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계속해서 유사 문제네요, 여러분. 금리를 올렸대. 예상되는 견제 현상. 여러분, 금리 올렸으니까 저축해야지. 소비 투자 안 하겠지. 여러분, 아까도 봤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다 들어가잖아, 은행 안으로. 그럼 시중에 돈이 없어. 시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중에 돈이 없으면.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아니,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하락해. 물가는 하락.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저축이 늘어났고 소비나 투자가 줄어드니까 수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금리가 올려버리면 은행에 다 돈이 들어가 있죠? 그럼 시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요, 여러분. 1,000원. 1달러가 1,00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시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얼마? 1,000원이 5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저축이 늘어나니까 은행에 돈이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를 안 하겠지? 그럼 여러분 시중에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올라가지. 그럼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지. 그죠?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물가는 떨어져. 자, 그러면 여러분 수출이 줄어드느냐? 봐봐요, 여러분.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1달러가 있는데 1,000원이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1달러가 500원에 밖에 교환이 안 돼. 그럼 여러분 1달러 가지고서 1,000원을 어치를 미국 사람이 사가다가 이제는 1달러 가지고서 얼마를 500원 어치를 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줄까 늘까? 수출이 줄어들죠. 그럼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될까? 수입. 봐봐요. 1,000원 가지고 1달러치 사는데 이제 500원만 가져가다 1달러치 물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어때? 증가하지. 수출은 감소하고. 그렇죠? 자,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줬으니까 외국에 있던 돈들이 한국은행의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국내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금을 막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죠. 4번. 됐죠? 자, 이번엔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 과정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A, B, C 네 가지로 분류한다.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가정용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는 그냥 우리가 돈 내고 사야 되고 내가 사면 다른 사람은 내가 산 건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적재죠. 사적재.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죠. A. 1번 맞네요. 케이블 방송. 여러분, 케이블 방송은요. 돈 내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제성은 있지. 배제성은 있죠. 그런데 내가 본다고 해서 옆집이 나랑 똑같은 방송을 못 보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방송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야? 이쪽이죠. B. 맞죠? C에서는, C는 뭡니까? 배제성이 없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여러분, 가져오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돼? 비경합이 돼야 되고 가져오면 경합이 돼야 돼. 3번은 틀린 말이죠. 경합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줘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이 휴대폰을 하나 이렇게 사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럼 이게 배제야. 돈 못 주면 이거 사지 못하잖아요. 배제성. 근데 내가 이 휴대폰을 내가 샀어,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휴대폰 매장에 갔을 때 이 휴대폰은 못 사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못 사죠. 그러니까 내 소비가 여러분들이 소비하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주죠. 왜? 내가 산 거, 요거는 못 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케이블 TV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케이블 TV는 내가 케이블 TV를 보고 있어. 그럼 딴 집은 내가 보는 TV를, 내가 보고 있는 이 TV 방송, 이거를 못 보냐? 똑같은 걸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케이블 방송은 경합성이 없는 비경합이지만, 그렇죠? 비경합. 자, 4번 D에서는, D는 이겁니다. 둘 다 없어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D를 비경합과 비배제가 있을 때 순수공공재라 불러요. 순수공공재가 시장 실패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왜? 배제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생산 안 하려고 하죠. 국방, 외교, 치안,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D에 들어가는 거야. D. 공공재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예죠. 시장 실패 예에 뭐가 있는데?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그죠? 자, 이번에 15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함수가 QD 이꼴 3200-250이고 공급 함수가 QS 이꼴 1600 플러스 150이라고 할 때 균형 거래량과 가격을 각각 구해라. 여러분 이런 거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니까요. 아까도 이제 저번 우리 해설 강의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균형이야, 균형. 그럼 균형이면 QD와 QS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할 때. 그러면 3200 마이너스 250P가 1600 더하기 150P 하고 같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요. 1600을 1로 보내고 250을 1로 보내봐. 그러면 여러분 1600은 400P잖아요. 그러니까 P는 얼마가 돼? 4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P는 4. 둘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Q는 얼마? Q는 얼마, 여러분? 넣어보세요. 4를. P가 여러분 4였잖아요. 그럼 4면 여기가 얼마야? 1000이잖아. 1000. 1000이 되죠? 그럼 3200에서 1000을 빼면 얼마가 돼? 2200. 답 얼마예요? 이거죠. 3번. 됐죠? 그냥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1번입니다. 보시죠. 다음 보기에 GDP 계산 중 적절한 게 뭐냐? 자, 여러분 GDP입니다. 국내 총생산이죠. GDP.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GDP는 이거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에요. C는 여러분 이거는 민간의 소비를 말하고요. I는 투자고요. G는 정부 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출이 되는 거죠. 순수출. 그죠? 이게 GDP지. 집값이 3억에서 3억 5천으로 올랐다. 이거는 여러분 GDP랑 관련이 없어요. 왜? GDP나 GNP는 국내 총생산, 생산이 돼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 자산의 재평가야.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이 뛰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는 GDP랑 상관이 없어요. 기억 틀렸고. 중간재 10억어치가 수출이 됐다면서. 수출. 그럼 뭐야? 수출. 여기 X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GDP도 10억이 증가한다. 그렇죠, 여러분. X가 증가했으니까 10억 증가하는 거. 맞는 말이죠. 올해 6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이 됐대요. 근데 판매가 안 됐어. 그러니까 6천짜리 현대자동차가 하나 나왔는데 판매가 안 팔려. 그럼 안 팔리니까 GDP 그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팔린 재고는 이런 재고 있죠? 재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투자의 증가로, 투자로 들어가는 거야. 투자로. 따라서 GDP는 작년과 비교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 6천이 되겠죠. 6천. 알겠죠? 안 팔린 재고들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I로, 투자로. 계산상 이렇게 여기다 넣는 겁니다. 계산상. 그러니까 되게 틀렸고. 공무원의 임금이 올랐다. 그럼 GDP도 증가한다. 맞죠? 왜 여러분? GDP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뭐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이 일치하는 거. 이걸 우리가 삼면등가의 법칙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이거 GDP잖아요. 그럼 분배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임금이자 지대 이윤. 이거 임금이자 지대 이윤. 그럼 임금이 올랐다. 그럼 임금이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아셨죠? 삼면 등가 법칙이야. 그러니까 GDP도 어때? 같이 올라가죠. 삼면이 등가되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 니은하고 리을이 답입니다. 됐죠?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생산국민소득은 GDP. 분배국민소득은 임금이자 지대 이윤. 지출국민소득은 요거 총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삼면이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면 등가의 법칙. 자, 12번으로 갑니다. 아이고, 12번.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적절한 거 찾으래요, 여러분. 주세와 도축세는 국세로 분류된다. 여러분, 세금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죠.
그리고 국세가 내국세와 관세로. 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이렇게.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국세는 여러분 내국세와 관세가 있어요. 관세. 그리고 내국세는 직접세와 뭐가 있어요? 간접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주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냐? 간접세야, 간접세. 이게 주세. 간접세. 그러니까 국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이게 국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도축세는 2010년까지만 있었어요. 도축세. 그러니까 도축하면서 내는 세금이야. 도축세는. 도축하면서 내는 세금. 그럼 여러분 도축하는 데서 낼 거 아니야, 여러분. 따라서 이거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죠. 지방세. 알겠죠? 따라서 국세로 분류된다. 이건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도축세는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도축세.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2010년까지만 운영됐어요. 2번. 소득세는 누진세. 여러분 소득세는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에요. 직접세. 누진세죠. 간접세는 비례세고. 자, 부가가치세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야. 간접세는 자, 소득세는 누진세의 성격을 띈다. 맞죠? 소득세 누진세야. 근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이건 뭐냐? 비례세거든요. 근데 비례세는 역진세의 성격을 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웃백에서 5만 원어치 요리를 먹고 5천 원 세금을 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5만 5천 원을 결제하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웃백에서 5만 원어치 요리를 먹었어. 그럼 그 사람도 얼마를 낼까? 그 사람도 10% 세금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을 결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나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다 10%의 세금을 내. 평등합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평등한 거지. 결론적으로 나나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나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금을 낸다? 결국은 잘 사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못 사는 사람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질서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방의 소득세와 지방의 교육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이건 시군세 맞아요. 근데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이거는요 원래 교육세라는 게 있었어요. 이 교육세는 여러분 원래 국세였거든요. 국세. 근데 지방의 말 그대로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이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바꾼 거야. 이렇게 지방교육세로. 그리고 이 지방교육세는 어디서 내느냐면 특별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이렇게 있어요. 도세. 특별시, 광역시, 도. 근데 여기는 시군이지, 시군.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가 맞는데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도세야, 도세. 알겠죠? 자, 따라서 뒤에 것 때문에 틀렸고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그냥 법인세.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죠. 근데 삼성전자도 사람이죠. 우리 법과정치에서 배우잖아. 사람은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인이 있잖아요. 그럼 자연인, 우리는 뭘 내? 소득세를 내. 그럼 법인은 뭘 내야 돼? 법인세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때? 소득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인세. 그러니까 여러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죠, 법인세는. 근데 증권거래소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증권거래소는 여러분 주식 투자 알잖아요, 주식 투자. 그럼 여러분 온라인 같은 거로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온라인 수수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온라인 회사도 어때?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키움증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세금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팔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택을 팔거나 자동차 같은 거 팔면 여러분 양도소득세라고 내야 돼요. 내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주식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팔잖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걸 내야 돼. 근데 이 증권거래세를 봐봐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주식거래를 막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계좌 안에 내 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면 2, 3일 있다가 그게 내 구자에 들어오거든요, 돈이. 근데 그 돈을 내가 찾기 전에 이미 뭐가 빠져나가고 증권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그 온라인 수수료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증권거래세가 다 빠져나가요. 그럼 이건 누가 받는 거냐? 이건 증권사가 받아. 증권사가 내 돈을 받아가지고 온라인 수수료는 자기가 갖고 증권거래세는 어디다 내는 거야? 국가에다 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가 맞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이건 간접세죠. 왜?
부담은 누가 하는데 누가? 부담은 누가 해? 내가 하잖아, 내가. 거래한 내가. 근데 납세는 누가 합니까? 그 증권회사가 국가에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간접세고 법인세가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 3, 4가 다 틀리고 몇 번만? 2번만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엔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계속해서 유사 문제네요, 여러분. 금리를 올렸대. 예상되는 견제현상. 여러분, 금리 올렸으니까 저축해야지. 소비 투자 안 하겠지. 여러분, 아까도 봤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다 들어가잖아, 은행 안으로. 그럼 시중에 돈이 없어. 시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중에 돈이 없으면.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아니,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하락해. 물가는 하락.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저축이 늘어났고 소비나 투자가 줄어드니까 수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금리가 올려버리면 은행에 다 돈이 들어가 있죠? 그럼 시중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요, 여러분. 1,000원. 1달러가 1,00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시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얼마? 1,000원이 5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저축이 늘어나니까 은행에 돈이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를 안 하겠지? 그럼 여러분 시중에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올라가지. 그럼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지. 그죠?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물가는 떨어져. 자, 그러면 여러분 수출이 줄어드느냐? 봐봐요, 여러분.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1달러가 있는데 1,000원이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1달러가 500원에밖에 교환이 안 돼. 그럼 여러분 1달러 가지고서 1,000원을 어치를 미국 사람이 사가다가 이제는 1달러 가지고서 얼마를 500원어치를 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줄까 늘까? 수출이 줄어들죠. 그럼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될까? 수입. 봐봐요. 1,000원 가지고 1달러치 샀는데 이제 500원만 가져가다 1달러치 물건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어때? 증가하지. 수출은 감소하고. 그렇죠? 자,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난다. 여러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줬으니까 외국에 있던 돈들이 한국은행의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국내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금을 막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의 유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죠. 4번. 됐죠? 자, 이번엔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 과정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A, B, C 네 가지로 분류한다.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가정용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는 그냥 우리가 돈 내고 사야 되고 내가 사면 다른 사람은 내가 산 건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적재죠. 사적재.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죠. A. 1번 맞네요. 케이블 방송. 여러분, 케이블 방송은요. 돈 내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제성은 있지. 배제성은 있죠. 그런데 내가 본다고 해서 옆집이 나랑 똑같은 방송을 못 보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방송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야? 이쪽이죠. B. 맞죠? C에서는, C는 뭡니까? 배제성이 없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여러분, 가져오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돼? 비경합이 돼야 되고, 가져오면 경합이 돼야 돼. 3번은 틀린 말이죠. 경합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줘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이 휴대폰을 하나 이렇게 사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럼 이게 배제야. 돈 못 주면 이거 사지 못 하잖아요. 배제성. 근데 내가 이 휴대폰을 내가 샀어,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휴대폰 매장에 갔을 때 이 휴대폰은 못 사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못 사죠. 그러니까 내 소비가 여러분들이 소비하는데 영향을 줘, 안 줘? 주죠. 왜? 내가 산 거, 이거는 못 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케이블 TV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케이블 TV는 내가 케이블 TV를 보고 있어. 그럼 딴 집은 내가 보는 TV를, 내가 보고 있는 이 TV 방송, 이거를 못 보냐? 똑같은 걸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케이블 방송은 경합성이 없는 비경합이지만, 그렇죠? 비경합. 자, 4번. D에서는, D는 이겁니다. 둘 다 없어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D를 비경합과 비배제가 있을 때 순수공공재라 불러요. 순수공공재가 시장 실패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왜? 배제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생산 안 하려고 하죠. 국방, 외교, 치안,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D에 들어가는 거야. D.
공공재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 이해죠. 시장 실패 이해에 뭐가 있는데?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그죠? 자, 이번엔 15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함수가 QD 이꼴 3200-250이고 공급 함수가 QS 이꼴 1600 플러스 150이라고 할 때 균형 거래량과 가격을 각각 구해라. 여러분 이런 거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니까요. 아까도 이제 저번 우리 해설 강의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균형이야, 균형. 그럼 균형이면 QD와 QS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할 때. 그러면 3200 마이너스 250P가 1600 더하기 150P 하고 같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요. 1600을 1로 보내고 250을 1로 보내봐. 그러면 여러분 1600은 400P잖아요. 그러니까 P는 얼마가 돼? 4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P는 4. 둘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Q는 얼마? Q는 얼마, 여러분? 넣어보세요. 4를. P가 여러분 4였잖아요. 그럼 4면 여기가 얼마야? 1000이잖아. 1000. 1000이 되죠? 그럼 3200에서 1000을 빼면 얼마가 돼? 2200. 답 얼마예요? 이거죠. 3번. 됐죠? 그냥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6번입니다. 보시죠. 자, 기업부터 리을 중 사회법에 대한 설명. 여러분, 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법, 공법, 사회법. 그죠? 사회법은 뭡니까? 사법의 공법화 경향.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그죠? 이런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죠? 노동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자, 사회법은 공법이다. 공법이 아니지. 중간법이지, 중간법. 그죠?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이 있다. 맞는 말이죠.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계약을 위해 고용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최저임금 얼마 이렇게 정해지고 근무시간 얼마,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뭐 40시간 막 이런 식으로 막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할 수 있죠.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규제 완화하면. 규제 안 하면 독점 같은 게 나타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돼, 규제해야 돼. 규제를 해야죠. 그래야 독점 같은 거 없앨 수 있지. 그죠? 그냥 가만 놔두면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가만 놔둬서 무한 경쟁해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잘해갖고 지가 혼자 다 먹어. 예를 들면, 휴대폰, 삼성, LG 뭐 이런 데 다 알아서 경쟁해라. 그러면 여러분, 삼성이 다 점유한다는 얘기야. 다른 기업 다 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 못하게 뭐 한다는 거?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법의 목적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든 게 사적인 영역에 공법처럼 국가가 관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죠.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답이지. 자, 이번에는 17번입니다. 17번.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국제법은 단일하고 유효한 입법기구나 집행기구를 가지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고유한 입법기구. 그러니까 국제법을 어떤 기구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국제법의 법안으로는 조약이 있고 국제간섭법이 있고 이건 문서화된 거죠. 이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는 거고 법의 일반 원칙, 권리남용 금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국제법의 법원이죠. 여러분 이거 다 알 테고요. 3번. 국제법은 국가 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이 되며 세계인권선언은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한다. 여러분 국제법과 국내법 중에 어느 게 우선할까요? 우리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얘네 둘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잖아요. 헌재에서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번은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정답은 4번. 됐죠? 자, 이번엔 18번으로 갑니다. 18번. 쟁이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 주체. 여러분 단결권이 있고 단체 결석권이 있고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체 행동권에 들어가는 게 스트라이크, 파업, 태업, 사보타지, 피켓팅,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피켓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자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사용자는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로그아웃 할 수 있죠. 로그아웃. 이게 직장 폐쇄입니다. 이건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사용자. 이런 건 누가 하는 거고 여러분. 보이콧은 불매운동이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고. 이거는 노동자가 하는 거고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알겠죠? 노동자들이 자꾸 데모하고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직장 문 걸어 잠그고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임금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용자. 그럼 여러분 직장 폐쇄와 피켓팅과 파업과 보이콧 중에 불법이 어디 있을까? 불법. 없어요. 이거 다 법에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9번입니다. 다음 헌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이 뭐냐? 정부 형태.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나오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부가 낼 수 있다? 아, 이거 의원내각제를 찾아라는 거네. 의원내각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 요소잖아. 그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환부한다. 이건 환부가 부네? 이거는 대통령제 요소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이거 대통령제 요소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의 힘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여기 해임 건의는 뭡니까? 이거 의원내각제 요소죠. 총리가 있는 건 뭡니까? 이건 의원내각제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기본인데? 대통령제가 기본인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뭘 하고 있다?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답 2번이네 뭐. 그죠? 전형적인 대통령제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런 52조라든가 63조라든가 86조 때문에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돼 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알겠죠? 자, 이번에 20번입니다, 20번. 상속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불치병에 걸린 갑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갑이 있습니다, 여기. 2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10억의 전액을 전처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냈답니다. 자, 공증인이 필기 낭독했고 증인들은 자, 2명의 증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요식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 공정증서에 의할 때는 자, 자필 증서는 증인이 필요 없는데 녹음은 증인이 1명 있어야 되고요. 공정증서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2명의 증인과 됐죠? 필기 낭독했고 그리고 증인들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름 쓰고 도장까지 찍었네요. 그로부터 수의로 사망했습니다. 갑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는 누가 있었냐? 자, 일단 이 갑이 전처에게 공정 증서에 의해서 유언을 했죠. 전처에게 전 재산 얼마? 10억을 준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 그 유언은 형식을 갖췄죠, 지금. 근데 갑은 그로부터 수의로 사망을 했고 사망했대요. 갑과 일정한 신분관계는 가족으로는 재혼한 아내인 을이 있네요. 현재의 아내죠. 그리고 병은 갑의 친자가 아니라 친양자죠. 그럼 여러분 여기 을이 데리고 온 병이 있는데 병이 친생모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갑의 뭡니까? 자식은 아니잖아. 근데 뭘 한 거야? 친양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양을 한 거죠, 지금 입양. 그럼 입양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똑같죠. 누구하고? 자, 법적으로 똑같죠. 일반 자식하고 입양을 했으니까 친양자 입양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갑의 어머니가 있대요, 여기. 갑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유언이 없었다면 1순위 상속자가 누구냐면 직계비속 배우자입니다. 그럼 직계비속이 누굽니까? 얘가 친양자가 됐으니까 얘가 직계비속이죠. 그리고 배우자가 누구야? 을이죠. 그럼 1순위가 을과 병이죠. 그리고 을은 배우자니까 메타를 가산받아 5화를 가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5, 1 이렇게 돼야죠. 근데 유언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처에게 다 넘겼어. 열 받겠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에 2분의 1이 직계비속 배우자는 유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계비속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전속 형제자매는 3분의 1. 사촌인의 관계결정은 여러분 유리분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유언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얘가 원래 받을 돈이 얼마냐면 1.5 더하기 1분의 을 같은 경우는 1.5예요. 그럼 이건 몇이 2.5분의 1.5니까 5분의 3이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몇? 10억을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30억을 5로 나누면 6억이죠. 그러니까 원래 받을 돈이 을이 6억을 받아야 되고, 그럼 병은 얼마를 받아야 돼? 4억을 원래 받아야 돼. 근데 유류분은 반밖에 안 주잖아. 직계비속 배우자니까. 그러니까 얘는 3억을 받고 얘는 얼마를? 2억을 받아야죠. 그럼 총 5억을 받겠죠. 그리고 전처가 얼마를 받겠어? 5억을 받게.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갑의 유언이 유효했다. 유효하다면 병이 갑의 전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을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다. 그렇죠, 여러분. 을이 많잖아. 답 1번이네. 유류분이 얼마니까, 여러분? 을은 3억, 병은 2억이니까. 맞잖아요. 갑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정은 여기죠. 어머니죠. 전처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유류분 청구 안 되죠. 왜? 순위에서 이미 밀렸잖아. 1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갑의 유언이 무효라면, 자, 유언이 무효래요. 만약에 무효가 됐다면 정과 을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여러분, 정은 상속 못 받는다니까. 누가 1순위자야? 을, 병이. 틀렸고요. 유언이 무효면 법정 상속으로 가야 되니까. 갑의 유언이 만약에 무효였다면 무효.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유언이 무효라고 한번 해보자. 병은 3억을 상속받을 수 있다. 무효라면. 병은 2억을 상속받을 수 있네요. 2억. 유류분에 의해서. 그죠? 2억을 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2, 3, 4가 다 틀린 겁니다. 2, 3, 4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유언이 유효한 것 같은데 유언이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얘가 유언을 하려면 갑이 불평을 벌린 갑이 유언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능력이 없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정답은 하여튼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음번에 또 다른 해설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